세네갈 정부가 믿기 힘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린 그 나라를 믿는다. 그 나라의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국의 예산을 몽땅 쏟아부으며 전투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0년 동맹국 프랑스를 버리고 2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계약을 선택하게 한 이유, 그건 돈도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투자 금액은 서구의 100분의 1도 안 됐고 화려한 선전도 정치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그들은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으로 만들어낸 믿음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하늘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시작된 작은 기술이 이제 전투기 엔진이 되어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의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제 철학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제안보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나토 전략기획실에서 12년을 보냈고 세계은행 개발자문위원으로 6년을 일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전쟁과 빈곤, 원조와 외교를 연구해왔기에 저는 압니다. 마이너스 원조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23년 봄, 저는 세네갈로 향했습니다. 국제개발 프로젝트 평가 의뢰를 받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 사례를 기록하러 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다카르 공항에 내렸을 때 섭씨 42도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공기 속에는 먼지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네갈 사람들에게 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국화인 바오밥 나무만큼이나 신성하게 여기는 식량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는 식량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막 기후와 극심한 가뭄, 척박한 토양 때문에 국민 절반은 배고픔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북부 농촌 지역이었는데 수도에서 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의 풍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논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메마른 땅과 낡은 괭이 하나뿐인 농기구,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들의 눈빛.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헥타르당 수확량이 1.5톤에 불과했으니까요. 국제사회는 이곳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프랑스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미국이 최신 농기계를 보냈으며 중국이 대규모 관계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로였죠. 돈은 부패한 관료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농기계는 창고에서 녹슬었으며 시설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됐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 자선 사기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내며 실패한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무능한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죠. 세네갈 농업 원조, 구조적 실패.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세네갈 농업청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직원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KUICA-RDA 공동 프로젝트 제안서라는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농촌진흥청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원조를 한다는 겁니까? 서류를 대충 넘기던 제 손을 멈추게 한 것은 첫 페이지에 적힌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고 또 읽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조 프로젝트를 평가해왔지만 이런 문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안서는 투자 금액과 성과 지표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문서는 달랐습니다. 돈 이야기가 거의 없었고 대신 기술과 교육, 자립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한국 프로젝트 실제로 진행 중입니까? 네, 북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농부들 반응이 다릅니다. 다르다니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이 웃습니다.
웃는다고요? 배고픈 농부들이 웃는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말이죠. 북부 지역으로 향하는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먼지가 창문을 두들겼으며 사막의 열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작은 천막과 임시 건물 몇 채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신기하게도 녹색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녹색이라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연구원 몇 명이 논 한가운데서 묵묵히 흙을 만지고 물을 재고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다가와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벼를 심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벼가 자랄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논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고 그 눈빛엔 이익도 계산도 전략도 명분도 없었으며 단지 신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막 위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그 노을 아래 한국 연구원들은 여전히 논 위에 서 있었고 저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체 너희는 누구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쌀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작은 논이 결국 하늘을 바꿀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 후 일주일 동안 세네갈 북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작업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이 심고 있던 벼의 이름은 이슬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통일벼를 세네갈 환경에 맞게 개량한 품종이라고 했죠. 통일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197년대 한국이 식량 자급을 달성하게 만든 그 유명한 벼 아니었습니까? 한국은 그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세네갈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진 책임자인 박 박사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설명할 때도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뜨거웠죠. 이 벼가 성공하면 세네갈 사람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논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벼는 시들었고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새싹이 꺾였으며 물 관리가 조금만 잘못돼도 전체가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실패의 연속을 목격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실패는 계속됐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기록했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다시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걸 계속할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을 걸어본 나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절망과 극복의 역사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도 한때는 세네갈처럼 굶주렸고 한국도 한때는 원조를 받았으며 한국도 한때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017년 가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수확일이었죠. 헥타르당 7톤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존 1.5톤의 거의 7배에 달하는 수확량이었습니다. 세네갈 농부들은 논 한가운데서 울었고 한국 연구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혀있던 문장을 지웠습니다. 세네갈 농업 원조, 구조적 실패. 한 농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집안이 만석군이 됐습니다. 그의 손에는 황금빛 쌀알이 가득했고 그 쌀알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 제 이론을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단순히 씨앗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재배 기술과 물 관리법, 병충해 대응법, 수확 후 저장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고장난 농기구를 수리하는 법까지 세네갈 농부들에게 전수했죠. 박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건 쌀이 아닙니다. 자립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네갈의 밤하늘엔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쌀 익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원조를 하지 않았다. 혁명을 일으켰다. 제 보고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 제 철학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말이죠. 이슬이 벼의 성공은 세네갈 북부 지역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농가 수입이 2년 만에 두세 배로 늘어났고 마을마다 새로운 학교가 세워졌으며 아이들의 얼굴에서 배고픔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죠. 단순히 수확량이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묻어났으며 배고픔이 사라진 자리엔 존엄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저는 다카르로 돌아왔습니다. 세네갈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협력의 내용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농업이 아니라 국방 분야였던 겁니다. 세네갈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T-1 훈련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가 한국제 군용기를 구매한다고요?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네갈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굶주릴 때 밥을 나눠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술로 하늘을 지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선언이었죠. 쌀 한 톨이 전투기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 세네갈은 더 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FA-50 전투기 도입 추진이었죠.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산 FA-50을 선택한다는 발표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세네갈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수십 년간 프랑스제 무기를 사용해왔으며 프랑스 군사고문단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프랑스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24방송은 한국이 아프리카의 빈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도했고 르몽드는 신뢰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했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구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아프리카를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쌀 한 톨로 그들의 마음을 얻었던 겁니다. 세네갈 공군 기지에서 FA-50 시험 비행이 있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전투기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전투기의 동체에는 세네갈 국기가 그려져 있었고 조종석엔 세네갈 조종사가 앉아 있었으며 활주로 옆에선 세네갈 농부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가 4년 전 북부 농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죠. 그때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국의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공군 장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한국을 믿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쌀로 약속했고 기술로 증명했으며 이제 신뢰로 하늘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서구가 수백 년간 놓쳤던 단 하나의 무기,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작진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원조로 세네갈을 구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세계를 다시 쓴 겁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고 카메라 너머로 세네갈의 논밭이 보이는 것 같았으며 그 논밭 위로 FA-50이 날아가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진 나라의 이름은 코리아라는 것을 말이죠. 성공은 언제나 질투를 부릅니다. 그리고 질투는 의심을 낳죠.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세계에 알려지자 서구 언론은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한국식 원조는 보여주기용 쇼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실었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그들은 돈 대신 기술을 준다고, 그건 자선이 아니라 오만이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논리에 일부 동조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국제안보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세네갈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이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고 위험하다며 반발했고, 수입 곡물로 돈을 벌던 로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이벼 프로젝트 예산이 동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진심도 정치 앞에선 무력한가? 인간의 탐욕과 권력, 다툼 앞에서 아무리 순수한 의도도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2019년 봄, 저는 다시 세네갈 북부를 찾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인데도 한국 연구진들은 여전히 논 위에 있었습니다. 박 박사를 만났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왜 계속하십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여론도 좋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심은 변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수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들은 반격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정치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손은 흙 위에 머물렀고,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그들의 눈은 별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국제관계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이익 없는 행동, 명분 없는 헌신, 보상 없는 노력.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세네갈 북부를 덮쳤고 저는 호텔에 갇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3미터도 안 될 정도로 모래바람이 몰아쳤고 하늘은 붉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는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됐죠. 다음 날 새벽 폭풍이 잠잠해지자 저는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밤새 연구소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논의 배수로를 점검했고 모래에 묻힌 어린 별을 하나하나 살려냈으며 부서진 시설을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의 얼굴은 모래먼지로 범벅이었고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죠. 저는 그날 진심이란 단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선언이 아니라 침묵이었으며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그 불빛의 이름은 코리아였습니다. 저는 연구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심은 조용히 버틴다. 그날 이후 제 보고서는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인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가 되어 있었죠. 한국이 보여준 건 원조의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성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2020년 가을, 세네갈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슬이 별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한다는 내용이었죠. 북부 지역의 성공이 입증됐고 더 이상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쌀 한 톨로 시작된 실험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니까요. 변화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2년 만에 세네갈의 쌀 자급률은 40%에서 70%로 급상승했고 수입 의존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수확량은 평균 5배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7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농업혁명이 아니라 독립의 선언이다. 세네갈은 식량을 통제받던 나라에서 식량을 선택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니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보고였죠. 한국이 기니에 보낸 10kg의 종자가 시범 재배에서 헥타르당 10톤이라는 경이적인 수확량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존 1톤에서 무려 10배가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저는 기니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 농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쌀은 생명의 쌀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쌀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데이터가 신앙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네갈의 작은 마을 광장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확 감사 축제였는데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원조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세네갈과 기니에서 보여준 성과는 아프리카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에티오피아가 한국 모델을 요청했고 탄자니아가 협력을 제안했으며 우간다가 기술 전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아낌없이 나눴고 각 나라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돈보다 기술을, 보여주기보다 진심을 택한 결과였죠. 2021년 초 세계은행이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아프리카 식량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세계은행이 특정 국가의 원조 방식을 공식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접근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무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개발협력.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세네갈 북부의 논밭을 다시 찾았습니다. 4년 전 처음 왔을 때 메마른 사막이었던 그곳은 이제 황금빛 들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해질녘 햇살이 익어가는 별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벼 이삭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박 박사가 제 옆에 서서 함께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배고팠으니까요. 그 기억을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4년간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통계, 인터뷰, 분석, 관찰.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심은 건 쌀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고 희망이었으며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나눈 게 아니라 존엄을 나눴고 기술을 준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념 속에 저도 서 있었고 그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어가 달라도 통했고 국경을 넘어도 전해졌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봄 평화롭던 분위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세네갈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식 모델은 비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였죠.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공개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세네갈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 동시에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과대평가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기득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네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결단을 내렸죠. 세네갈 공군이 FA-50 전투기 구매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국방부 브리핑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으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네갈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릴 때 함께했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술로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선언이었고 밥 한 토리 전투기로 변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서구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프랑스 항공업계는 체코 방산업체와 손잡고 세네갈 정부의 로비를 시작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매수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은 연일 세네갈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고 유럽연합 일각에서는 세네갈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거론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프리카를 착취해온 자들이 이제 와서 안보를 운운하다니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하지만 세네갈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대통령 연설에서 나온 단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정리했죠. 한국은 우리를 굶주림에서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술로 하늘을 지킵니다. 그 문장 앞에서 프랑스의 모든 논리는 무너졌고 서구의 압박은 힘을 잃었으며 세네갈 국민들은 자국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웃던 자리에 한국이 섰구나. 2023년 여름 세네갈 공군기지에서 FA-50 시험 비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죠. 활주로 옆에는 수백 명의 세네갈 군인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한국 측 기술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 박사도 그곳에 와 있었는데 우리는 멀리서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본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색빛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속도가 붙으면서 기수가 들렸으며 마침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FA-50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전투기의 동체에는 세네갈 국기가 선명했고 조종석에는 세네갈 조종사가 앉아 있었으며 그 뒤로 무한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성이 뒤섞였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쌀 한 톨이 하늘을 바꿨다. 6년 전 사막 한가운데 작은 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땀으로 심은 벼 한 톨 한 톨이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가 이제 세네갈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세네갈 공군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6년 전 북부 농촌에서 제가 만났던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 논에 오셨었죠.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때 그 소년이었나? 네, 그때 저는 14살이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미래가 없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굶지 않았고 저는 공군에 입대할 수 있었으며 이제 저 전투기를 조종하게 될 겁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네갈의 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어디선가 전투기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총보다 강한 무기는 신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뢰를 만든 건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나눴고 그 믿음이 하늘을 지키는 날개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어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기의 이름은 코리아라는 것을 말이죠. 2023년 가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네갈 정부가 FA-50 전투기 12대 도입 계약을 공식 조인한 겁니다. 금액은 2억 달러 규모였고 아프리카 국가가 한국제 전투기를 구매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조인식장에는 세네갈 대통령과 국방장관, 한국 측 대표단이 참석했고 저도 그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네갈 국방장관이 서명을 마친 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6년 전 사막의 논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제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완성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간 못한 일을 한국은 쌀 한 톨로 해낸 것이었으니까요. 세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 24방송은 긴급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고 BBC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CNN은 아프리카 특파원을 급파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의 신뢰를 빼앗아갔다는 프랑스 언론의 헤드라인은 그들의 충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 프랑스 논평가는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놀랐고 세상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로 날아가 프랑스 방송국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세네갈은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조를 계산했고 한국은 진심을 심었습니다. 세네갈은 단순히 전투기를 산 게 아닙니다. 신뢰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방송이 끝난 후 한 프랑스 고위 관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년간 아프리카를 지배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진심의 힘 한국형 외교가 만든 신뢰혁명이었죠. 하지만 몇 페이지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학술적 언어로는 제가 목격한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통계와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논문 대신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이죠. 2024년 초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한아프리카 동맹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50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공식 인정한 것이었죠. 선언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원조가 아닌 동반자 관계를 제안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저는 그 선언문을 읽으며 6년 전 처음 본 프로젝트 제안서의 첫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K방산, K농업, K컬처가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한국제 훈련기 도입을 추진했고 가나가 농업 협력을 요청했으며 나이지리아가 기술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네갈에서 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응답했고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함께 찾았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 강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칠판에 단 2글자를 적었습니다. 진심.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답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가장 복잡한 전략이면서 동시에 가장 단순한 원칙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세네갈의 하늘을 가른 FA-50, 그 전투기의 엔진에는 기술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아프리카-한국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킨 겁니다. 15개국이 K 원조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고 20여 개국이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나이로비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했는데 각국 정상들이 연단에 올라 한국에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7년 전 세네갈의 메마른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제 대륙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케냐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가난은 숙명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을, 원조는 의존이 아니라 자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르완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가난했고 그들도 한때는 도움을 받았으며 그들도 한때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고 이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이 아프리카는 한국을 선택했다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겁니다. 3부작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아프리카 협력 과정을 상세히 다뤘고 프랑스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앵커는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국이 되지 않고 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지배하지 않고 함께 일어섰으며 착취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100년간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프랑스가 이제 한국에게서 배우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세네갈을 찾았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북부 농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메마른 사막이었던 곳은 이제 끝없는 논으로 뒤덮여 있었고 허름한 오두막이었던 집들은 벽돌집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실 칠판에 적혀있던 구호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We can be Korea.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짧은 문장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가 된 역사,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영국 사람이지.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지.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커서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심은 건 쌀이 아니라 꿈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공장과 병원에서도 한국식 자립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정부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한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고 각 마을이 스스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친 건 단순히 농사법이 아니었습니다. 자립하는 방법이었고 함께 일어서는 철학이었으며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 BBC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7년간 목격한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사막의 논, 땀 흘리는 연구진, 울먹이는 농부, 하늘을 나는 전투기, 꿈을 꾸는 아이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을 전략으로 바꾼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가난을 딛고 일어선 나라가 아니라 가난을 잊지 않은 나라였고 그 기억을 무기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케임브리지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7년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진, 노트, 보고서, 인터뷰 녹취록.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넘겨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국의 잔잔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세네갈의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FA-50 편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진심의 제국 한국이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 그리고 그 국경 위에 한국의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대신 희망을 심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이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네갈의 하늘 아래 한국의 별이 빛나고 있고 그 빛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세계를 비출 것입니다. 쌀 한 톨로 시작된 이야기가 하늘을 바꿨고 진심이 외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목격자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그리고 그 마음의 이름은 코리아였다고 말이죠.